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지 말씀으로 팟짱 문을 열겠습니다. 팟짱 시작한 지 어느덧 꽉 찬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들 지난해 9월 12일 첫 번째 예고 방송을 시작으로 하루에 많게는 5꼭지 그리고 최소 2꼭지 이상은 소화하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온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상 기자와 단둘이 제가 지난 5개월여 기간 동안 기획, 섭외, 진행, 녹음, 편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기사까지 출고를 하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나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애청자들께서 저희 팟짱에 힘을 주셨고 또 정기구독으로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이 무려 16,000명이나 넘어섰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개 숙여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여러모로 미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거리도 많았지만 늘 너른 품으로 저희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들 용기 있게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더 큰 팟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2월 12일 시즌 1을 마감하고 3월 2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남은 2주간 저희들 더욱 성심성의껏 이 방송 제작할 것이고요.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 사회 현안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서 후원자 정혜영님을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만인 클럽에 연락을 주셔서 팟짱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정작 10만인 클럽에서 정혜영님의 연락처를 몰라서 현재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혜영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팟짱을 현재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정말 정 선생님 같은 후원자분들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뽑는 선거 결과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그리고 런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친박 이주영 의원 팀을 물리고 비박 유승민 팀을 선택한 새누리당.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무려 1년 6개월간 논의해온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인데요. 이 기획단이 사실상 오늘 자진 해산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저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번째 회고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 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로 그리고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각각 선출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방금 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탈북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집권여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의원은 새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는데요. 네. 유 의원은 오늘 투표 결과 총 149표 중에 84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서 당선됐고요. 경쟁 후보였던 범박 이주영 의원은 65표를 얻어서 19표 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 지난번에도 안타깝게 석패를 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석패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 의원 탈박인데요. 대개의 기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른 선택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다른 선택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요. 네. 당초 이제 초박빙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고, 네. 양 후보 측에서 보고 있었던 부동표, 그러니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던 표들이 20에서 30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들이 결국 나중에 선택을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탈박,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으로는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쪽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결과가 좀 주목되는 거는 2012년 이후 세 차례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결과 중에서 가장 큰 득표 차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6표, 8표 차, 네. 이 정도 10표밖에 안 되는 근소한 차이였는데 이번에 유승민 의원은 두 자리 숫자 득표차를 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압승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당이 지금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뭔가 변해야 된다. 이런데 큰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화의 큰 틀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 당선자 소감을 통해서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내용 어떤 것인가요? 유승민 의원은 앞서 출마 선언 때나 네. 이후 활동 때도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던 부분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식구, 장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청와대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거죠. 네. 대신 이번 선거 과정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었던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당청 관계 갈등이 심각해진다. 네, 콩가루 집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정말 찹쌀떡 같은 공조를 하겠다. 그리고 당이 서로 생각 차이를 인정하면서 깨지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모두 잘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의 갈등이 좀 더
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긴밀 공조를 통해서 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청와대에 대한 그 강도 높은 개혁, 혁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인사 개편에 대한 후속 인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테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청와대 개편도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유승민 의원이 이제 원내 지도부로 입성한 이상 청와대도 나름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보단 인사라든가 일부 개각이 완료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입법 부분을 맡게 되는 원내 대표를 맡기 때문에 네.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 특보로서는 기존에 얘기되던 친박 인사들과 달리 그 친박과 비박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인사, 뭐 예를 들면은 정진석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인물들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약속한 게 또 매일같이 청와대 장관, 대통령, 수석 등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면서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그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그리고 뭐 그 여러 수석들이 모여서 정책 조정 회의를 했어요. 네.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새로운 그 당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 협의 체제를 좀 더 다양한 채널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에 있는 불만들을 좀 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뭐 용감한 개혁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언제나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지금 현재 국정 동력이 점점 상실돼가는 행보거든요. 오늘 네. 뭐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더라도 박 대통령은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 3주 연속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조차 5%포인트 가량 떨어지면서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총선을 1년 앞둔 당으로서는 뭔가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당장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건보료 개편 문제, 뭐 네. 연말 정산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유승민 의원이 철저하게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네. 이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뭔가 방향을 새로 정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당이 좀 더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2005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핵심 측근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찌됐든 내년에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개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와대를 견인해가는 뭐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부자 증세 관련해서 부자 증세도 아니죠 사실은 그 연말정산 문제 그리고 이제 건보료 소득 중심의 건보료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 점에서 야당과 보조를 맞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중요한 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일단 이제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영위한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그 유승민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5가지를 준비하면 5가지를 다 대통령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스타일이 달랐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유들유들하게 박 대통령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하는 편이었고 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레이저를 쏘더라도 그 5가지를 다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상당히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경제통에 맞게 그동안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양반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 유승민 의원이 새롭게 이제 어떤 식의 청와대를 견인할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점이 주목되고요. 특히 그
유승민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의원이 오늘 얘기했던 게 총선 2020 비전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새 원내지도가 출범하는 즉시 총선 체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총선 공약 부분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총선에 발맞춰서 가도록 하자. 이런 당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쨌거나 그 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뭐 하달받아서 그 운영하는 식으로 해왔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이 청와대를 견인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오늘 경선에서 좀 주목됐던 게 이게 앞서 말씀하신 박심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됐던 게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됐었는데 하루가 연기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장관 이 의원직을 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투표에 나섰는데 그 사람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이렇게 크게 났다는 거는 청와대가 이제 당장력이 확실히 약화됐다. 그 부분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국무회의를 연기하고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까지 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그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표차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완구 전 대표는 참석을 했습니까? 총리 후보?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TK와 PK 그리고 수도권 인물은 있지만 충청권, 강원권 인물들이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충청권 인물들이 약간 이제 부동 표심을 이제 하고 있다, 캐스팅 보트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양측이 좀 예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관심 모아졌는데 오늘 이완구 후보자가 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후보를 맞이해서 뒷손말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자신과 이완구 후보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완구 후보의 투표를 미리 이제 사전에 차단시켜 준 거일 수도 있고 이완구 후보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양측이 이완구 후보가 투표를 하느냐, 투표를 안 하느냐를 두고 앞으로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공공연히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임사만하고 오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논개 전략을 썼구만요. 이 김무성 대표가 논개 전략을 써서 이완구 전 대표를 끌어안고 둘 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무성 대표와의 호흡은 잘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상당히 많이 러브콜을 했어요. 전당대회 때부터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과 함께 친박으로 출발했었고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박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진 인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에 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를 고사해왔고요. 그래서 뭐 오늘 유승민 대표가 김무성 대표 잘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 사람이 당내 투톱을 맡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비주류가 드디어 진정한 주류가 되는 그런 분기점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하세요. 또 재밌는 거는 유승민 의원이 지난 전대 때 서청원 최고에게 지지 의사를 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친박이라는 테두리에서 재미있게 얽혀지는 인간관계인데,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홍문종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주영조에 표를 선뜻 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승민 의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 옥중에서 좀 자기가 고생을 할 때도 유승민 의원이 자주 찾아왔었고, 뭐 전당대회 때 보답받은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서청원 의원은 오늘 딱
오픈하자마자 아예 국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친박 안에 친박과 비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조 비박이라고 하면은 친이계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친박도 이제 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친이계가 있고, 이렇게 3파전으로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가 되게 굉장히 크게 그 거론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당내 갈등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 완전 국민 개방력 경선제가 네. 거의 대세로 지금 굳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 문제가 굉장히 거론됐었는데 최근 그 지난달 27일경 네. 그 조직 강화 특위가 공석이었던 6곳의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이게 여론조사를 반영을 시켜서 한 건데 그 결과가 친박과 비박의 고른 배분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조직 강화 특위는 이제 조직위원장을 결정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그 갈등의 단초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한 조직위원장들한테 네. 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위원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친박과 비박의 기싸움은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정개특위, 야당과 이제 논의해야 되는 정개특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경제전공자로서 경제통으로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됐든 비박 대표 주자로 이번에 새 원내 사령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얼마나 더 날카롭고 쓴소리를 해 나갈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의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당청 간의 소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무려 1년 6개월간 논의를 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오늘 사실상 자진 해산을 합니다. 기획단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선언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 정부의 건보료 개편 재추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건보체계 개편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짱에서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출연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처음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노동계 대표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 이 위원회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민주노총은 여기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인가요? 그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네. 불합리한 부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2013년 7월에 구성이 됩니다. 네. 다만 이 부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네. 노사라든가 뭐 시민사회 네.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 이런 분들로 다 구성되게 돼 있어 총 16명이 구성돼 있고 위원이요. 거기에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되고 민주노총 대표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건보 체계 개편안은 그동안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보험 가입자 그리고 이제 직장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소득자여도 제도가 그 불합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낼 수 없도록 설계가 됐던 측면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특히 이제 송파 세모니어 사건으로 그렇죠. 대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 새로 그렇죠. 좀 구성을 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스케줄링을 쭉 했더라면 당초 논의 계획대로라면 이게 원래 지난달 27일 정도에 발표가 될 계획이었던 건가요? 뭐 사실은 지난달 27일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이미 발표가 돼야 될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미 이제 끝났어야 될 부분이죠. 거의 처음에는 한 1년이면 끝나는 걸로 됐었다가 네. 회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핑계로 무려 7개월간 회의를 안 연 적도 있고요. 7개월 동안. 예. 작년 9월 달에 사실상 이제 활동 그 전체적인 안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만 남았는데 네.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정부가 뭐 자신의 안을 좀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도 하기도 했고요. 또 1월 29일 날은 발표하긴 했는데 네. 갑자기 정부가 또 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야 되고 뭐 등등 이유로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되게 위원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무슨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네. 그것도 위원도 아닌 장관이 네. 일방적으로 이게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네. 더 이상 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우리는 무슨 로봇에 조종되는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무려 16분 그러니까 뭐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 학계 다 시민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 구성원들이 대표를 세워서 무려 16명의 위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논의해온 결과를 문용표 장관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린 발로 차버린 위원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도 그게 참 이게 어쨌든 정부 TF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위원들의 구성은 전 사회 구성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어찌됐든 총대는 정부가 메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좀 이 회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7개월 동안 회의가 안 열린 적도 있었고 또 정부 자체로 정부안을 좀 더 끼워 넣으려고 좀 안을 조정한 뭐 이런 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1년이면 다 끝날 것이었는데 그리고 작년 9월에 이미 다 이 안이 마련된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질질질질 뒤로 밀려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이렇게 풍지박산 난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네,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이 아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시작은 했지만 시작부터 복지부 입장은 어쨌든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보험료 부과하는 것은 이제 세금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뀌면 이제 어쨌든 이 공정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세금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의 이견차, 저항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행틀 내에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좀 약간 고치는 수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표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만들어내는 아니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추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과연 저희들이 판단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공정한 부가체계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죠. 1년 6개월간의 논의 과정 가운데 문용표 장관이 뭐 논의에 좀 개입한다거나 한 번도 위원도 아니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죠. 회의 때요. 회의 때 한 번도 얼굴을 디딘 적도 없는 장관이. 그렇죠. 그러면은 복지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장관이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에 대해서 복지부 내부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양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네. 이제 마지막까지도 논쟁이 됐던 부분이 이제 복지부에서 자기네들 안을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네. 또 보고서 마지막 그것을 전체에 보고해야 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복지부 공무원들 자기네들이 안을 갖다가 하나 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부가 살짝 껴오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행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과 그 재산을 네네. 이제 같이 부과를 하는데 네네 이 뭐 재산 뭐 자동차 등등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 성 연령 뭐 네네. 자동차 이런 지금 음. 87년 이전 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네네. 설계됐던. 자동차라는 거는 큰 뭐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나 재산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뭐냐면 네. 역진적으로 네네 지금 현행 그 직장 가입자들은 자기 그 임금의 소득의 5.8%로 네. 그걸 노사가 양측이 반분을 합니다. 네. 근데 지역 가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득의 저소득자는 최대 14.6%를 매겨요. 야. 고소득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2.8%인가 이 정도밖에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험이 네. 저소득층한테 훨씬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하게 과다하게 그리고 고소득자한테는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이거는 플랫하게 똑같이 직장 가입자처럼 우리는 똑같이 5.8%로 이렇게 평균 플랫하게 네, 가자. 가야지 이게 공정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기존 안을 그대로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저소득하고 고소득 안 이걸 그대로요? 예, 현행 그 불합리한 아. 역소득 역진적인 그거를 네. 아니 한꺼번에 고치기 어려우면 뭐 뭔가 좀 개선된 안이라도 그렇죠. 내놓으면서 네. 이걸 좀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음. 현행 체계 그대로의 이 소득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정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전체 회의에 올릴 때는 수정된 안으로 올려라. 그러면 올려놓고서 논의를 해보자. 네. 이러고서 끝나고 1월 29일 날 최종 날짜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연기한다고 그랬을 때 네. 자기네들 안을 좀 수정하려고 좀 시간을 달라는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문영표 장관이 이렇게 사고를 친 거예요. 네,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발표를 전혀 몰랐습니까? 장관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부분이 있었죠. 복지부가 이렇게 계속 떠드는 데는 네. 그리고 계속 회의도 한 번은 뭐 7개월 동안 연기한 적도 있고 소위 그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네 안을 계속 여러 번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복지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왔다. 청와대. 예. 아. 얘기를 들었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요.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사인이 왔다. 뭐 복지부에게. 저기 뭐 회의가 계속 그 복지부 때문에 이제 공전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위원들끼리 이제 이렇게 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7개월 저녁 한 동안 잔 회의 안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누가 이걸 막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뒤에 제 최종 그는 이제 결정권자는 이제 청와대고 청와대 쪽에서 계속 그런 사인을 복지부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2012년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세웠던 국정 과제였습니다. 예.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 과제였고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3년 7월에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논의를 본격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다시 또 청와대에서 복지부에 예. 사인을 넣는다.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자기들이 국정 과제로 내세웠는데 네. 또 자기들이 또 하지 말라 그래. 위원들은 그렇죠. 다 선정해 놓고. 네.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단어조차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저도 그러네요. 위원들은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보고 계신가요? 뭐 한마디로 이제 어떤 정부의 이제 포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의에서도 몇 차례 오히려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네. 기획단은 기획단일 뿐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 자기네들이다. 아. 만일 이 기획단 안이 나오더라도 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은 기획단은 기획단에서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뭐 일부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논란이 될 거고 네. 그 속에서 정부가 이제 이 단계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면 될 텐데 네. 이 정부 혼자만 구성한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한순간에 장관의 발표에 의해서 뭐 해산시켜 버리는 이런 폭거를 단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돼 있는 거죠. 근데 장관이 이 28일 날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설명을 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기획단이 2011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거를 정책으로 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자세하고 폭넓은 조사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기획단이 시뮬레이션했던 그 자료의 신뢰성,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닌지 이런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사실은 생각하십니까? 핑계죠. 왜냐하면은 핑계다. 네. 이 세금 부과한 통계잖아요. 네네. 그런 2013년도 7월달에 저희가 발족을 했고 네. 2013년 말입니까? 2013년 초에 그 국세청을 통해서 이 자료를 그 동안에는 사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자료는 예. 이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국세청이 자료를 받는 거는 그해 부과한 그 자료를 가지고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는 가장 최신의 자료죠. 이게 가장 근간의 자료였던 근간의 거예요. 자료죠. 예. 그리고 사실 복지부가 그런 식으로 뭐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고 뭐 또 뭐 다른 안을 슬쩍 끼워 넣게 하고 그런 한 뭐 10개월 가량 되는 시간이 말하자면은 허송 세월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미 작년에 이 기획단 논의 결과는 끝났을 거고 네. 그렇게 됐으면 뭐 가장 최신의 자료로 그 끝난 거죠.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시 또 복지부가 이 법안을 정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존 말하자면은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이런 논의 과정에서 했던 것을 물어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똑같은 과정을 1년 이상을 또 밟아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된다는 거죠. 1년 그러면 동안 똑같은 지금 뭐 거의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네. 내년에 시작해서 그걸 하겠다? 네. 그러면 정권 말기 그리고 끝나는 거 많은 거죠. 사실상 박근혜 정부 안 하에서는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네, 것과 같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건보 체계 개편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죠. 여기에 있다는 예, 거죠. 예. 자,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본인들이 국정과제라고 정해놓은 이 일을 그리고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주었던 충격 그리고 실제로 그 저소득계층은 자동차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5만 얼마를 내고 50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건보 이사장 되는 사람은 뭐 5억 원대의 자산이 있고 뭐 수백만 원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원 예.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아들 밑으로 해놓고 피부양자 뭐 되면 피부양자가 되버리면 뭐 그렇게 되면 딸 밑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안 대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영표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16분이나 되는 위원들이 각계를 대표해서 모여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국민적 지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사실 더 그러니까 준조세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건보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계층은 사실 일부 계층 아닙니까? 그런데 뭐 1% 정도 되는 1%. 예. 그렇죠. 1%를 위해서 99% 그 1%의 그 입김이 더 크다고 중요하다.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지난 연말 정산 파동 사태 때도 보면은
그 연말정산 그 돈이 깎였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어떤 그 고소득 계층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고 그게 언론이 또 주로 반발했죠, 언론이 고소득 언론인들이 또 같이 이제 반발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아이 이마 뜨거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백지화하게 된 거고 또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 계속 이 부분 기존 공약은 선거 때 네. 공약에 냈었지만 이미 이제 빌공약이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요번 사태를 핑계로 완전 전면 백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부는 건보 체계 개편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렇죠. 할 이유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명분과 핑계를 삼아서 그렇죠. 다시 안 하게 되는. 근데 안 한다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뭐 연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 문제 얘기니까 꼼수를 백지화라고 뭐 해놓고 백지화는 아니고 뭐 네. 연기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것은 문영표 장관 스스로 내린 결정이고 청와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오다를 받고 문 장관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청와대의 주장과 이 위원들 간의 생각이 제가 했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죠. 네. 계속해서 회의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뭐 이게 왜 자꾸 복지부가 딴지를 걸고 뭐 하냐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지부만이 아니라 뭐 저 위에서 뭐 그런다. 저 위에서. 네. 그러면 이게 1월 29일 날 발표하기로 했고 네. 이게 벌써 뭐 한 달 전에 이미 예고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연기를 한다고 표시를 했다가 네. 언론인들이 엄청 반발이 일어났어요. 왜냐? 대다수 언론들이 이 과정을 이 복지 담당 기자들이 다 알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언제 발표한다 계속 연기가 되어 왔거든요.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온 게 그러면 발표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기 연기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반드시 우리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것은 분명히 위에서의 논의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진 거다. 그러면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청와대 뭐 일부 수석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까지는 저는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잘 모르죠. 네. 청와대에서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장윤선의 팟짱. 그냥 뭉뚱그려서 청와대 네. 그렇지만 청와대 누군지는 네. 확인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상 네. 판단을 해볼 때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은 아닐 아니죠. 것이다. 예.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그럼요. 높다. 이렇게 그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1년 7개월가량 논의를 한 위원회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네. 그런 그 모든 공약을 물어 돌리는 이런 얘기들을 네. 혼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 장관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판단을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청와대가 지금 엉망이니까요. 네.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뭘 결정하고 이럴 수 있을 권한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긴 하죠. 워낙 지금 내부가 자중질환 상황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자, 오늘 그 단장님의 사퇴변이 예. 곧 발표될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뭐 일부 언론에 소개는 됐습니다만 위원도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돌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저도 뭐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이 기획단장님이 이제 사퇴 의변을 원래 사퇴 의변으로 쓴 것은 아니고 네. 정부의 이런 그 연기 방침이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16명의 위원이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자료도 가장 최신의 자료를 국세청으로 받아서 분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공정한 부가 체계를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 안을 이제
합의된 기획단에서 합의된 안을 이제 밝히면서 이걸 좀 사회적 공론화 해달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주문하면서 이제 그걸로 끝내는 걸로 됐었는데 이 장관이 갑자기 이제 위원들 만나겠다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혼자만 사퇴하는 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전체 전원 사퇴를 하려고 이제 했다가 예. 사퇴를 하려고 했다가 어제 예. 어제 황급히 그 문영표 장관이 오찬 제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오찬 제의를 해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 어제 오찬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어제 오찬이 오늘 하자고. 아 거죠. 그래요? 아 어제 오찬을 해서 오늘 오찬 제의. 그럼 오늘 만나시는 겁니까? 문영표 장관 점심에?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갈 생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기 일부는 뭐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은 뭐 상당수 아마 가입자 대표한 위원들도 네.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뭐 말하자면은 이 위원회라는 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그 말하자면 또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깡그리 위원회 자체를 무시하고 장관이 실질적으로 뭐 더 이상 열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무기 연기 이렇게 되는데 사람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바지저고리. 거죠. 예.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사퇴를 하시든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예. 네, 김태현 의원께서도 이 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할 생각이시고 예. 또 이규식 단장도 오늘 사퇴 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장관이 연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참석할 위원들이 많지 않겠네요. 예, 16분 가운데 몇 명이나 갈까요? 글쎄요. 아무도 없고 장관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참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만든 제도 개선안이 사회적으로 실천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이게 순항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못해 연기 이렇게 주장하면서 판 자체가 어그러지는 이 행태가 계속 간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정부가요. 그 건보료 이 개선안 백지화 막 논란이 계속 지난주부터 이게 계속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전 언론이 다 비판했어요. 그렇죠. 이게 60만 보호하자고 600만 지금 그 지역가입자들 저소득계층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 불형평성을 개선하지 않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냐라는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래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 작년에도 뭐 한두 번 밝혔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행 틀 내에서 조금씩 개편하는 그런 정도의 안들을 이렇게 좀 밝히는 부분으로 돼 가지고 네. 그 위원회 기획단 그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는 좀 근본적인 계획안을 만드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아마 저는 아직 뭐 이렇게 발표한 안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내용들도 보면은 네. 위원회의 개선안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칠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소득층에 경감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그 보험료를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고소득자한테 뭐 부과를 고치든가 이렇게 해서 매기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냥 선심성 정책을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정부가 정세는 없다 그러면서 뭐 담배값 올리고 뭐 주민세 올린다는 등 뭐 이러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뻥끗하는 부분들을 그 고소득자한테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말하자면 이제 지역 가입자 부분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든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그렇죠. 의문이고, 그리고 설령 뭐 조금 그렇게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건보료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네. 있다. 언론 해설 보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내리게 되면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비 네.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노인들에게 그 했던 그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그렇죠. 건보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도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 그 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대로 예. 만약에 개편안이 마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그 비전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위원회 안대로 7개 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7개 안은 만들어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 전체 회의가 다 날아갔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핵심은 이제 그 뭐 저희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좀 아직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과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이제 한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그 두 가지죠. 불합리한 체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네. 당장 그거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겪고 있지 않은 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피보영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임승차하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그 부과하는 거죠, 똑같이.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그 지금 현재 직장 가입자 중에 뭐 그 금융소득이라든가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고소득자들한테 소득을 부과하고 네. 무임승차했던 그 피부양자들의 네.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일정하게 이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은 고소득자에게는 그게 뭐 한 1% 정도 되겠죠, 전체 네. 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다수 이제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성, 연령, 자동차 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다 없애버리고 네네. 그냥 재산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울 상황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되 네. 저소득 그러니까 필요적 재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월세가 되든 그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뭐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재산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하고 네. 뭐 그리고 1,000만 원이 돼 중요한 2,000만 거는 소득을 중심으로. 네,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현행 그 재산에서도 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그 저소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폭 감축을 하고 네. 10 내지 30%. 그다음에 고소득자 재산에 대해서는 높여라. 네. 이렇게 해서 좀 공정하게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랑 똑같이 그 소득에 따른 그 보험료를 단일하게 부과를 해라. 네네. 평균 그 보험료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행 뭐 저소득자한테는 16%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자한테는 2.8%밖에 부과하지 않는 네. 불합리한 소득 부과 체계를 똑같이 5.8% 5.8% 똑같이 부과해라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소득 그 지역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해지고 다만 이제 저소득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그 지역 가입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나 정에 똑같이 16,800원인가 하여튼 네. 최저 그 보험료를 계산하되 그것도 못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 말하자면은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인구의 1%
예. 정도에 불과한 전체 고소득층 45만 명에 대한 보호를 예. 위해서 전체 600만 이상의 가입자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좀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소득자들도 예. 내가 꼭 이걸 꼭 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더 세게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뒤로 물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 앞섰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건보 체계는 정부가 이렇게 조금 저소득층의 경감 대책은 만든다 하지만 이 상태로 3년 간다. 그러면 역진적인 상황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언론들이 문제 삼으니까 벌써 이제 정부도 조금 고치겠다라고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부도 좀 바뀔 여지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1년 6개월 정도 이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자기 그 안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거죠. 이 고식적인 안을 계속 제출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관철시켜 보려고 그러지만 위원들도 납득을 못하는 그런 이 현행 불합리한 체계를 그대로 조금 손봐가지고 이렇게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막 한 7개월 동안 막 회의를 안 열다가 이러니까 이게 이 회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선 위원들을 설득도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그 현행 체계 틀 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는 것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잘못된 뭐랄까 그냥 도식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가 이제 무산되고 계속 연기되고 이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개선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재산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부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중심, 소득 중심으로 가자. 다만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현행 체계 내에서도 정부가 20% 법적으로 2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네. 이 20%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라 이제 이런 네.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 방에 이제 물 건너가니까 이게 참 허탈하죠. 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논의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의로 돌린 문형표 장관은 그 자리를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표해야 된다고 성명서도 만들어서 냈는데요. 네. 예. 그 뭐 장관은 뭐 어떤 식으로든 또 유지를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네. 부랴부랴 뭐 위원들 만나자고 네. 사람 마음을 그렇게 칼로 푹 쑤셔놓고서 미안하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기대를 품었던 많은 저소득계층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이 정부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 과제, 본인들이 내세웠던 과제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행 그 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에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연간 6천만 건이 넘는 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6천만 건이요. 예. 6천 건도 아니고. 6천 건도 아니고. 예. 이게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출 뭐 왔다 갔다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이 논리적으로도 설득을 할 수가 없어가 참 이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받치는 부분들인데 위에 있는 관료들이야 뭐 그냥 이제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런 수많은 일반 그 서민들의 네. 이 고통들을
정말 흐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정책이 이제 개발돼야 되는데 이미 자기네 공약으로 내기됐다가 그 사회적 공론화조차도 못하게 이제 막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